네, 안녕하세요. 차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빈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이렇게 항상 배달 음식만 먹다가 네. 어제 좀 오랜만에 장을 봤습니다. 직접 잘하셨네. 요리를 하셨어요. 네, 좀 간편한 것들을 좀 샀는데 음. 장을 볼 때 이렇게 식품을 구매하는 기준이 따로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아, 제 식단 위주가 1번이고요. 네. 2번은 한 8시나 9시쯤 가서 알뜰 코너. 바로 해 먹을 거니까 알뜰 코너를 좀 이용한다. 역시 남는 돈으로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무한 반복이네요. 네. 그만 먹어야겠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사오라 그러는데. 아. 아니, 근데 저는 주는 대로 사실 먹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원산지 안 따지고 뭐 재래시장 샀든 마트에 샀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저 밥 먹을 때더라 밥 먹을 때는 밥. 또만 그 약간 뭐 예를 들어 햄이라든지 예. 뭐 간단하게 뭐 올라오면 저는 그런 용서 못 그런 거 합니다. 엄한 거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우리 선생님. 그 밥상을 물리시거나 뭐 그런 이렇게 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도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정도는 하고 아니고. 요즘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건 아니다. 뭐 라면 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신 뇌를 지금 뭘로 보고? 밥을 먹어야지 밥을 끼낼 때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잘 봐요. 숫자. 예, 1+1. 그렇지. 1+2. 주로 그런 걸 이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일부러 많이 사가지고 냉장고가 넘친다는. 그렇죠. 예. 마음이 이제 풍족해지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사람마다 좀 음식을 구매하는 기준도 네. 제각각인데 그럼요, 네. 좀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품을 좀 더 과학적인 눈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없을까? 네. 뭐 또 뉴노멀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한승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라대학교 바이오식품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한승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네. 오늘 뭐 재환 씨가 살짝 얘기했지만 식품을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금 비과학적으로 보고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예. 식품을 좀 약간 일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 면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식품은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돌아다니는 식품에 관련된 정보들이 조금은 편향되거나 치우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식품은 모든 분들이 다 드시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이 계세요. 네. 그래서 예. 그 자기 체험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라면만 드시고도 건강히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한 음식만 드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인 것들을 떠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음식이라는 게 뭐 여러 방면을 보는 게 아니라 밥상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꼭 과학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비과학적인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음식을 조리하면 뭐 암 발생이 높아진다 이런 건 사실 좀 약간 비과학적인 것들이고요. 네. 비과학적인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확정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음식 속에 콜레스테롤이 30mg 이상 먹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인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300mg 이상 먹지 말라고 10배 그 기준치가 높아졌다가 늘어나고. 네. 그래졌다가 몇 년 전에는 아예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에게는 약간 그런 업데이트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좀 되겠네요. 우리가 네, 알고 있던 네. 그 기준을 넘어서 그렇죠? 네. 미래에는 또 어떤 먹거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 불안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약간 그런 시대에 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먹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먹을거리들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질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뭐 집에 있는 네. 냉장고를 다 비우고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식품들은 생각보다는 안전하고요. 예. 그리고
인간의 삶이 저는 완전히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네. 삶의 형태들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음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저희가 한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하면서 우리 네. 똑똑하게 잘 먹는 법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뉴노멀이란 말씀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뉴노멀이란 말들이 처음 나온 것은 미국의 경제 불황, 특히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때 처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어떤 경제적 표준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것인데 네. 지금 2019년서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제 새로운 생활 습관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양태들을 갖게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원인은 사실 바이러스의 침입으로 인한 거였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작년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네. 이게 네. 세계적으로 퍼지면 아마 전 세계의 4분의 1, 그 돼지의 4분의 1이 폐사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더 남하하면 우리나라 사실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람의 바이러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동물들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위험성들을 상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기도 하고 산업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산업 같은 거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 그런데 식품도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식품 업계들이 웃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배달 음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는 특히 이 매장이 텅텅 비고 막 사재기를 하는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오. 뭐 라면 그리고 가정 간편식, 편의점 이런 데들은 대형 마트보다 사람들이 적게 몰리는 편의점이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식품 업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외식 업체나 급식 업체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위협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먹거리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깨달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중국의 그 야생 박쥐를 이제 시장에서 팔았던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생이 문제였을까요? 박쥐가 문제였을까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둘 다 문제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박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박쥐를 먹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야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과학적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의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사실 매년 식약처나 이런 데서는 야생 그 산나물이라든지 길가에 있는 산나물 또는 야생 버섯 이런 것들을 함부로 섭취하지 말라고 매년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먹어도 된다고 컨트롤되지 않은 식품들을 함부로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네. 네. 그 예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는 오. 바짝 구워야지 맛있나요? 아 그럼요. 이게 항상 알코올이 잘 촘충 익혀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알코올이 촘충 이거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대단. 어떻게 그것도 아셨어요? 아니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잖아요. 좀 전에 원래. 뭐라고 하셨어요? 갈고리 촌충? 갈고리 촌충의 정확하게 하면 유충입니다. 갈고리 촌충의 유충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는 바싹 구워 먹는데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도 하시는 말씀이 돼지고기 덜 익은 거 먹으면 배 아프다. 그렇죠. 이 얘기는 늘 그런 들었거든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 그 돼지를 키울 때 인분을 먹여서 키웠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똥돼지. 똥돼지. 그렇습니다. 참했네.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기생충의 문제가 진짜로 심각했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80년대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인분을 먹인 돼지는 없으니까. 한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생충들이 이제 오히려 멸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생충 학자분들은 기생충이 멸종돼서 한국에서 이 기생충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외국에서는 돼지고기 레어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를 바짝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 위생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바싹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네. 그 교수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야생에 키운 동물들을 먹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꽤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라든지 뭐 고란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기생충에 문제가 있지 네. 실제로 기생충을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를 먹고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먹거리들을 이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이 까마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까마중을 아시나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시는 건데 버치 아닙니까? 버치. 까마중이라는 볼거리 게 있고요. 아닙니까? 포도 아니에요? 컴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있었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직접 따가지고 컴풀이는 뭐 한약으로도 쓰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잎을 다려서도 먹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솔라닌이라는 우리 솔라닌은 감자에 싹이 날 때 거기 생기는 알칼로이드 독성 물질인데 이 까마중의 학명 자체가 솔라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라닌이 많은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모르고 네.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됐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점점 밝혀지는 거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거 많이 먹었기 아, 때문에 근데 성장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냥 공부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 잘하시고 모르겠지만 키도 크시고. 네, 그렇게 사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집에 살구나무도 있었는데요. 사실 살구는 뭐 좋은 거지만 살구 씨도 한때는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살구 씨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매실청 담그실 때 매실청 그 뭐 청매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은 아미그달린은 과거에는 비타민이라고 불렸었어요. 몸에 좋다고 그랬었던 겁니다. 지금은 제거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는 게 됐습니다. 계피차 같은 것도 몸에 좋다고 그러고 막 계피 얘기했지만 좋죠. 예. 사실 계피에는 저 쿠마린 성분이라는 게 항암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네. 계피차도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쿠마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계피차를 매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계속 우리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정책에 반영되고 사용해도 되는 원료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식품에 대한 과학적 컨트롤을 중요성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참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처음서부터 뉴스에서 김치는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그 증거가 별로 없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 이게 사실 크게 유행한 데는 이 영국의 BBC가 조류 독감이 돌 때 왜 한국만 조류 독감이 안 걸렸을 없냐라고 해서 그때 한국 음식들이 혹시 이런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막아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 보도를 추측성 맞죠.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게 퍼지면서 네. 마치 김치가 모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식품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면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네. 이런 면역력이 높아지면 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질병을 막아준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은 중요하지만 건강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이탈리아의 토마토나 또는 인도의 카레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나라들에서는 특히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4번째, 5번째로 코로나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카레에 그 좋은 향신료들이 있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사실 식품으로 어떤 질병을 완벽하게 막는 거는 어려운 문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식품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잘 다져놓는 건 중요하지만 네. 그렇다고 식품으로 질병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이 위생과 청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를 막는 방법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 마스크를 하거나 손을 잘 씻거나 이런 그렇죠. 것인 것처럼 사실 음식을 먹을 때도 위생과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떤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좋은 성분이 있냐 나쁜 성분이 있냐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위생과 청결을 통해서 어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거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아주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주기가 어려운 게 음식입니다. 네. 특히 아마 이번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을 약간 재발견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 끼를 집에서 해먹기가 힘드니까 이제 가공식품을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공식품들이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품질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급한 식품들이라고 많이 생각했지만 그렇죠. 이제 네. 가정 간편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뭐 찌개뿐만이 아니고 곱창, 뭐 마라 이런 소위 유행하는 음식들까지도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품질과 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편식을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HMR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영어에 보시면은 간편이라는 단어는 없고 홈밀이라는 게 집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집밥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집밥을 대체할 수준으로 물론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만큼 이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임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계속 저거를 주겠단 말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즉석밥 같은 거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거의 9개월쯤 되고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혹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즉석밥은 그 무균 포장, 거의 반도체 공장 수준의 무균 포장이지 사실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넣을 방부제나 이런 걸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사실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혹시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가열하면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예전에 뭐 비스페놀 A라든지 이런 환경호르몬들이 포장 용기나 이런 데서 검출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예 비스페놀 A를 사용한 포장재들은 전부 다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예 포장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비닐로 싸놔가지고 네. 비닐로 이렇게 그 비닐이라는 것도 녹아내리지 않을까.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그냥 일반적인 비닐이 아니고 이제 그 포장재로 허가된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영양소의 파괴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양소의 파괴는 사실 산지에서 출하될 때서부터 우리 밥상까지 올 때까지도 사실 계속 조금씩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열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영양소의 파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걸 사서 직접 드시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파열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요즘에 냉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급속 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과거보다는 신선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가열하면 섭취에 유리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식물 속에 있는 이런 색소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열을 해야지 더 많이 잘 용출이 돼서 나와서 우리한테 그 흡수량을 높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압에서 강하게 거의 멸균 수준으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존제나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측면들도 선생님, 있습니다. 그 레토르트 식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우리가 자세하게 흔히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그 집에서 자주 드시는 3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약간 알미늄 포장 네, 같은 네. 그게 데워 사실은 먹는 거. 알미늄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박층 여러 가지 그 포장재들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만든 예. 포장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아주 고압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온에서 고압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거의 멸균이 돼서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즉석국 같은 거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는 맞아요. 거, 막 밥도 비비땡 그런 데서 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레토르트 그렇습니다. 식품.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정 간편식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일 문제점이 제가 볼 때 뭐냐? 네. 음식은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정성인데 이거를 비누에 담은 거를 따 사가지고 먹는 거 공장에서 정성을 많이 들인 거 아닐까 얘? 그런 정성보다 엄마 손맛이 들어가야 이게 음식이라는 게 아니, 그런 근데 물론 뭐 건데. 손맛과 정성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네. 그 질 자체는 맞아요. 저는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레토르트 식품을 먹은 지가 한 그래도 나오고 시작 전부터 계속 먹어왔거든요. 근데 큰 뭐 몸에 무리 없이 맞아요. 이게 피는 내보다 크거든. 네, 뭐 좀 안심하고 저 우리 먹어도 차 괜찮은 하나가 거죠? 키가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 영양 성분으로 섭취하는 것 말고도 음식은 사실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정서가 그렇죠. 정서. 그런 게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사실 바쁜 현대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사실 이 바쁜 현대인들이 가족 구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생활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실 네. 이제는 뭐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1인 세대들이 많아지고 이런 맞벌이, 저출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음식을 집에서 해 먹기가 그만큼 어려워져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가열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히 조리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유명 식당들이 아예 밀키트라고 그래가지고 재료들을 준비해서 키트로 팔면 집에서 그거를 그대로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정말 바뀌었다는 말씀이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네. 우리가 수박 한 덩이 사면 온 식구가 이렇게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소빈 씨처럼 혼자 사는 친구분들은 이 수박을 감당이 안 돼요. 저도 3인 가족인데도 이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품종들이 오히려 이제 과일들에서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바뀌고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새로운 과학기술의 중요성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진단시약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네.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그래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에 이런 과학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분야 하시면은 마치 의료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바이오 분야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네. 식품 산업의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뭔가 식품은 옛 것이 좋다. 뭔가 새로운 기술은 새 것보다는 뭔가 옛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먹는 것만큼은 내 것이 좀 좋은데. 옛날 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오래 짠 네. 참기름 이런 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옛 것이 좋은 측면들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전통적인 지혜를 통해서 나쁜 것들은 걸러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먹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사실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렇죠. 네.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좀 지나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먹게 되면은 왠지 그것을 배척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은 굉장히 다면적인데 네. 한쪽 면만 보고 이 음식은 나쁜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외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핵폭탄이 터진 이후로 네. 사실 과학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사실 50년대, 60년대 생겨서 외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새로운 음식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약간 그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80년대, 90년대에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도 이제 그만큼 성숙하면서 그런 외국의 어떤 문제 제기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MSG라든지 스테비아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과 그리고 보건 관계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로는 네. 식약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MSG 같은 경우는 이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하는 ADI라는 것을 설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하다. 이게 설정돼 있다는 것은 매일 평생 이만큼까지는 안전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이게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냥 안 돼요. 그냥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히려 소금 뭐 네, 섭취량보다- 소금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하세요라는 그렇죠. 그게 기준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 설정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막 장난으로 막 아 이거 MSG 맛이야. 오늘 몸 안 좋아졌네. 막 이러는데 아 그게 허용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MSG는 일본에서 처음 개발했고 발효로 만들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고급 음식에만 조금 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이걸 문제 제기한 것은 사실 서양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자기네들이 이것을 먹지 않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잘 몰랐던 거고. 반대의 경우가 이런 스테비아 같은 건데 스테비아는 남미에서 몇백 년 전서부터 먹었던 그런 감미료들입니다. 저희 나라에서요. 아니요, 남미에서 먹었기 남미 때문에 제 나라 예. 아. 제 남미. 네, 예. 남미에서 오래 전서부터 먹었던 것인데 뭐 하는 짓이야? 선생님 강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약간 지금 덜거덕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남미에서 먹던 것이 유럽과 호주에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처음 먹는 거니까 허가받지 않은 건 쓰지 말라라고 문제 제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안전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설탕을 먹이는 것보다 차라리 스테비아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약간 그 업데이트가 중요하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문제들을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라면의 우지 파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소기름을 쓰는 거는 이게 그 경쟁사는 사실 식물성 팜유를 썼는데 그거보다 우지가 더 비쌌거든요. 더 비싼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들여올 때 2등급, 3등급 가공용 우지를 썼다는 이유로 식용 우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문제가 됐지만 네. 7년 9개월 걸쳐서 전부 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과 손실을 끼쳤는데 사실 건강이나 이런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거죠. 네. 하지만 아직도 라면을 물을 2개 두 번 끓이셔서 맞아요. 두 번 하는 분들 계세요. 예. 두 번 끓여셔서 기름을 빼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요. 네.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은 라면 속엔 기름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그랬었습니다. 영양적으로 더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지. 60년대에는 그랬었어요. 60년대에는 네, 우리가 맞아요. 기름기 있는 음식이 좋은 네, 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던 시. 근데 그 시절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라면은 기름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진짜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라면도 잘 못 사 먹었어요. 저 때는. 비싸지. 네. 라면뿐만 아니고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과학적인 무지 때문에 일어난 건데 번데기나 골뱅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수사 발표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막 도산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발표하고 2주 후에 식약청에서는 자연적으로 이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생길 수 있는 거를 이제 넣었다고 하면 넣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통조림에는 굳이 방부제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3년 뒤에 완전히 무죄로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났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사실 한국 사회가 확 달아오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 좀 따져볼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식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네. 뭐 사카린에 소주를 넣지 않도록 했는데 사실 사카린은 서양에서는 훨씬 전서부터 문제가 됐다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카린은 안전하다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 과일이나 이런 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농약 밀가루 사건도 딱 한 번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검출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는 밀가루 만들기 전에 물에 담그기 때문에 농약이 있어도 사실은 거의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는 가루를 냈을 때 껍질을 다 벗겨버리기 때문에요. 네. 그거 이외에도 뭐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 영화에서 대만 카스테라 얘기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웃었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게 방송에서 그걸 잘못 그 식용유를 썼다고 카스테라에 버터를 쓰지 않고 식용유를 썼다고 방송이 그렇죠.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맞아요. 실제로 버터를 쓰지 않고 식용유를 쓰면은 그걸 쉬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쉬폰 케이크는 식용유를 써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만 쉬폰이 맞는 말인데 이름을 카스테라라고 붙여서 거기에 이제 카스테라에는 식용유가 들어갔으니.
버터 써야 되는데 네. 아이고.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해보는 자영업자분들 엄청 많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점포들이 생겼다가 갑자기 다 없어졌죠.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망했잖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 과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 굉장히 가깝게 과학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17세기에 그 유럽의 화가가 그린 수박의 그림입니다. 예전에요? 네, 그건요? 예전에 수박은 이렇게 수박이에요?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셔본 수박은 아마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 이런 수박이 있을 겁니다. 예. 씨를 드시나요? 아니면 씨를 발려내시나요? 귀찮으면 그냥 삼키기도 네. 하고 뭐 네. 걸리면 뱉기도 하고. 두 가지 파가 있는데요. 씨채 먹는 파와 저는 그냥 씨를 뱉어요. 골라내는 선생님 파와. 어떠세요? 저는 주로 먹는 편이에요. 네. 저는 씨가 또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전 씹어 먹습니다. 아주 식감이 건강에 대해서 진짜요? 최선을 네, 다해요. 식감이 또 수박씨에도 아미그달린이 조금 있습니다. 네, 모든 씨앗에. 독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씹어 드시는 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에 또 씨 없는 수박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씨 없는 수박, 요즘은 씨 없는 수박보다는요. 씨 적은 수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 그거 같아요. 아세요?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씨가 없는 수박, 우리 우장춘 박사님이 뭐 개발하셨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사실 그것은 일본 학자가 개발한 거고 네. 우장춘 박사님은 그것을 한국에 오셔서 육종 학자로서 그걸 처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씨가 적은 수박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수박 씨가 하나가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수박은 많이 씨가 줄었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없더라고요, 씨가. 수박 씨가 많이 적어졌죠. 근데 아예 없는 씨 없는 수박은요. 사실 그 코리친이라는 이제 화학 물질을 처리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면 사실은 가운데가 좀 비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품종 개량을 계속 해 가지고 아예 없지 않고 수박 씨가 적게 있으면서 네. 가운데가 단단하게 수박의 속이 비지 않는 그런 수박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학으로 연결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1인 혼자서 수박 한 통 사서 먹기 힘들다고 해서 네. 마트에서는 잘라서 팔기도 하고 랩을 씌워서 팔기도 하는데 요즘 또 뭐 랩을 씌우면 미생물이 번식한다고 또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엔 아예 이런 애플 수박 같은 게 그러니까 나왔어요. 애플 수박. 너무 그래서 귀엽더라고요. 깎아 먹을 수 있는 혼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게 바로 과학의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것이 바이오 기술입니다. 사실 이걸 이제 보통 육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종. 네. 자연적인 돌연변이 종들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골라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 바나나 같은 것들입니다. 원래 야생 바나나는 이 안에 이렇게 씨가 많이 있어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먹는 품종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매끈하지요. 그렇죠. 이런 바나나를 우연히 네. 품종을 알게 돼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것을 주로 길러서 우리가 과일을 먹게 되는 우연히 거죠. 하는 네.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도 야생 옥수수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고 씨알도 별로 없는 건데 네. 아이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이렇게 알갱이도 크고 그리고 많은 수확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자연적인 돌연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돌연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품종들을 골라낼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우연에 기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식품이 산업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좋은 품종을 골라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육종이 나온 거고 그 우장춘 박사님이 사실 우리나라에 육종을 처음 도입하신 분입니다. 네.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네, 레드향. 그렇습니다. 천혜향. 맞아, 어. 엄청 많잖아요. 네. 맛있잖아요. 한라봉은 어느 나라에서 개발을 했을까요? 한라봉이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가 다른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제주도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안 했겠죠. 우리나라 아니에요? 한라봉은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래요? 네. 단지 모양이 한라산처럼 생겨서 우리나라에서 그 한라봉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랬구나. 사실 이런 육종이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좋은 품종,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품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육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품종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 품종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품종이 있는데 그게 딸기입니다. 딸기요. 네, 딸기가 한국 품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기 있는 요 딸기를 먹는 분은 저기 일본의 컬링 선수인데요.
평창 올림픽 때 컬링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예, 예. 그 일본 컬링 선수가 한국 딸기 맛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에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라고. 잘했네, 잘했네. 그랬더니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아니 왜 일본의 우수한 품종을 놔두고 한국 딸기가 맛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딸기 먹는 시식회도 했습니다. 일본 상공회의소나 막 이런 데서 막 뭐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품종 개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새로운 품종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망고 수박이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새로운 품종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네. 품종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요즘 보니까 방울토마토도 노란색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체리하고 자두를 이렇게 그 접붙여가지고 만든 것들도 있고 살구와 뭐 자두를 접붙인 품종들도 있고요. 아, 신기하다. 점점 새로운 품종들이 썩는 많이 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에서 과학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품종뿐만이 아니라 사실 식품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수박을 사면 아저씨들이 삼각형으로 칼로 이렇게 따가지고 네. 먹어보고. 잘 익었는지 확인해봐라. 맞아요. 요즘은 덜 익은 수박이 굉장히 적어졌죠. 그렇죠. 예, 예. 네. 왜 그럴까요? 따보지 않고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 수박 사시면 요새 수박이 참 달더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당도가 잘된게 높은 아니고. 품종에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근적외선을 쪼여가지고 수박에다가 근적외선을 쪼이면은 당도를 알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보통 빛파괴 당도 측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당도 측정하시는 거 보면 짜서 뭐 즙을 브릭스. 예. 하나 딱 떠서 뭐 몇 브릭스 이렇게 나. 네, 네. 그거는 즙을 짜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근적외선이나 이런 걸 쪼여가지고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사실 식품에 도입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좀 더 좋은 품종. 과거에는 수박 한 통 샀다가 잘못하면 또 가서 반품하거나 뭐 막 이랬어야 되는데. 예전에 수박 파는 아저씨들 거다가 예. 주사기로 설탕 막 물 넣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 이게 진짜로. 그리고 빨리 팔고 예. 자리를 이동하시죠. 옮기시죠. 맛없으면 갖고 오셔야 갔는데 안 계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간혹 사실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아예 이런 비파괴 당도 측정법을 통해서 당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된 것만 자기네 오. 마트에다가 내놓군요. 납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했네요. 품질이 좋아진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급속구로 동결을 한다든지 또는 초음파 냉동을 한다든지 해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과거보다 품질이 더 좋아지고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면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네. 과학기술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실은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기대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식품은 과학적으로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식품으로 질병을 막기는 어렵지만 식품을 안전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가공해서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하.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먹거리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네.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저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아마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먹거리가 아마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환경과 공동체는 이미 뭐 80년대, 90년대서부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웰빙이나 로하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웰빙은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생각하는 개념이고 로하스도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로하스 저 S가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사람들이 갖고 많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 식품에다가 인증을 하기까지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심각하다고 사실 많이들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점점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서구에서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육식의 문제입니다. 육식. 네. 이 옥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육식의 문제를 다루셨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봉준호 감독님이 육식이 나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옥자의 친구가 미자인데 미자는 닭백숙을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그 동생인 그 옥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율 배반성을 같이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육식의 어떤 대안 그러면 과거에는 육식보다는 채식이 건강에 좋으니까 채식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도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경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분뇨가 많이 생겨서 문제였는데 분뇨뿐만이 아니고 동물을 키우면 실제로 감자 1kg을 생산하는 것과 고기 1kg을 생산하는 것에 이 물의 차이가 100배가 더 듭니다. 동물을 키울 때.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경차, 자동차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사실은 동물들을 많이 키우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환경 문제, 특히 동물들은 또 요즘은 다 사료를 먹고 키우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사료를 위해서 곡물을 또 엄청나게 많이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들이 사료용으로 동물한테 많이 가서 사람들의 오히려 음식값은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먹거리들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쳐 있는 게 바로 이런 대체육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물로 만든 고기 대체 식품인데요.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콩고기. 그렇죠. 콩고기. 콩고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나와서 콩단백질을 가지고 고기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고 텍스처, 조직감도 조금 이제 고기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고기라기로 하기에는 좀 방송에서 두부지 뭐 두부.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고기랑 이거 다를 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이게 하는데 한 번쯤 먹으면 해요. 한 번쯤은 먹으면 두세 번 정도는 돼요. 예. 근데 나중에 결국엔 고기가 생각나는 삼겹살 생각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에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회사들은 바로 이런 대체육을 만드는 콩고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콩도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대두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콩을 쓰고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나 식물성 오일을 쓰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가장 과학적으로 놀라움을 준 것은 사실 식물성 헤모글로빈 같은 것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기를 먹을 때 소위 육즙과 피맛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맛을 낼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팔고 있고요. 한국에도 한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본 뉴스에 따르면은 소위 그 별다방 샌드위치에도 이제 이게 납품될 거라는 뉴스가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어떤 육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도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왜 꼭 우리가 식물성만 먹어야 되나? 꼭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고 싶은 그런 더 동물 같은 걸 먹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소위 배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양육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싫어하세요. 그래요. 예. 이거는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고 동물에서 줄기세포를 떼어서 조직 배양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근섬유를 배양을 해가지고요. 예. 근섬유를 배양해서 거기에 이제 식물성 오일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식물성 헤모글로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동물처럼 진짜로 우리가 먹는 고기와 유사하게 조직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실 이 회사들도 미국에서 소위 유망 스타트업으로 언제나 빠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걸 싸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올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대체육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가격이 엄청 비쌌고요. 뭐 한 6, 7년 전에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고기 맛이 나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진보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것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곤충입니다. 곤충이요. 혹시 주변에서 숙취해소제로 군뱅이 추출물로 만든 숙취해소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 어릴 그러세요? 때 도시락에 메뚜기 반찬 싸우는 그렇지, 친구는 메뚜기는 봤어도 에이 그런 어디서 어린 척이야. 에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어요. 메뚜기를요? 예. 뭐 메뚜기는 구매상품에서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도. 에이, 그건 보세요, 아니죠. 선생님 드셨다 아니, 하잖아. 메뚜기는 저 맥주 안주로 진짜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었지만 네. 정말 그 시골에 할머니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 진짜 볶아서 볶아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렇죠. 예.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번데기, 백강잠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곤충은 식품으로서 인정이 과거서부터 됐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나 메뚜기는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는 이제는 곤충을 먹을 때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러분 설국열차 영화 보시면은 예. 네. 거기 바퀴벌레를 가지고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양갱 같은 걸 이렇게 먹는데 그게 사실은 바퀴벌레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물론 바퀴벌레를 먹자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그쵸.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들을 먹는 건데 그래서 그 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는 미래 식량 자원으로 이미 곤충을 선정을 했고 왜 그러면 근데 너무 좀 끔찍해 보이고 약간 눈으로 보면 좀 저런 것까지 먹어야 되나라고 싶지만 사실 이거 KBS 뉴스의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파스타 면을 곤충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진짜요? 네,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은 미트볼 같은 것을 곤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수산 생물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끔찍해 보여도 가공을 해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걸 먹자고 하는 거냐면 사실 육류보다 단백질가나 이런 것들이 더 높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키울 때 넓은 토지나 이런 것들이 풀밭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고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렇게 그 토양이 비옥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곳에서도 사실 쉽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으로 이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번데기 진짜 많이 그러니까요. 근데 먹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7종으로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네. 역시 우리가 안 먹던 것을 먹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곤충들이 대부분은 다 외국에서 먹는 곤충들입니다. 외국의 식용 곤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곤충에 뭐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만 하지만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배양육이니 대체육이니 곤충이나 이런 걸 우리가 먹는다 또는 먹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다가올 미래에 사실 우리 코앞에 벌써 이런 것들이 와 있고 우리가 환경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먹거리들이 육식 대체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완전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품종, 새로운 식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그러네요, 주로 진짜. 다 가져왔는데 괴물을 보시면 괴물. 괴물이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왔던. 그렇습니다. 예. 한강에다 포르말린을 버려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예전에 육종은 이런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컨트롤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불안감은 없죠. 네. 씨 없는 수박이 나와도 뭐 그렇게 크게 불안감이나 이런 게 없는데 좀 더 우리가 알고 특정한 것만 살짝 바꿀 수 없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GMO니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가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그 우려가 많이 되니까 그러면 GMO나 이런 걸 피할 수 있으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품종 개량이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소위 유전자 가위 기법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사실 뭐 매년 노벨 의학상에 아주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특허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노벨상을 계속 못 받고 있다라는 이런 그 썰이 있는데 과거에는 선발 육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종 교배, 뭐 가까운
체리와 자두처럼 접붙이는 걸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연변이를 열심히 시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목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유전자 하나만 살짝 바꿔서 그러면 사실 우리한테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그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서로 섞인다고 그래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유전자 하나만 살짝 바꿔서 어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들이 사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 오진 않겠지만 미국에서는 새로운 감자가 나왔습니다. 감자요? 감자를 깎아놓으면 또는 사과를 깎아놓으면 금방 갈변이 되죠. 맞아요. 색이 변하죠. 이게 폴리페놀 산화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폴리페놀 성분들을 산화시켜서 흑변이 되는 건데 네. 그 폴리페놀 산화 효소 유전자를 살짝만 바꾸면 살짝만 망가뜨리면 갈변되지 않은 감자들이 나와서 와. 제목에 보시다시피 미국 농무성에서 이걸 허가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그리고 버섯도 사실은 저기 잘라놓으면 흑변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되는데 버섯도 나오고 이거는 아직까지 뭐 허가를 되진 않았지만 근육질 돼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나. 돼지의 그 근육 단백질의 발현량을 높이면 돼지고기가 사실은 지방이 많다고 맞아요. 네, 그러는데 이 근육질 돼지를 만들어서 실제 우와. 한국 연구진이 한 겁니다.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돼지를 만들기 전에 저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근육질로요? 근육질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저도 따라갈게요. 그러니까요. 야, 안 되는 게 없네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품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그냥 돌연변이를 시키거나 육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이 계속 접목되고 있다. 제가 육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약간 네. 재미있고 관심을 갖기가 좀 좋아서 그런 거지. 네. 사실 새로운 기술로 이런 것들, 새로운 먹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는 환경과 공동체나 생각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필요를 맞추고 네.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들이 접목된 먹거리들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코로나로 이런 거를 겪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옛날 영화지만 여기서 퓨처가 2015년입니다. 아, 그랬구나.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예상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투더퓨처에 보면은 그 전화 부스에 가서 자꾸 전화를 해요.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2015년에. 그리고 텔레비에다 연결해가지고 화상 통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또 인간들도 지혜에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엇나간 예측들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그러면 그냥 올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 저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삶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하지 않지만 생활 방식은 분명히 많이 변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바뀔 텐데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고 특히 식품에 대해서도 사실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런 그 두려움보다는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갖고 거기에서 대처를 하면 네.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어우, 강의 내용이 아주 네. 꽉 차게 네. 알차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요.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들으셨어요? 네. 저는 어제 그 장 보면서 간편식 위주로 좀 장을 많이 봤는데 네, 네, 약간 죄책감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저도 소빈 씨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아이가 있으니까 네. 가끔 이제 간편식이나 이런 뭐 튀김 종류를 사면 아이고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충분히 내가 만드는 것보다 잘 나오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좀 저도 음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주부로서 좀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정성에 대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게 꼭
꼭 사람이 해서 조리해서 오는 것도 정성이지만 그쵸. 그 준비하는 손길은 다른 정성도 있겠다. 네.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많이 깨달았어요. 예. 아니 근데 저도 꽤 놀랐던 게 갈변 안 되는 감자, 네. 뭐 갈변 안 되는 버섯 이런 건 진짜 앞으로 나오는 그 미래의 신기한 친구들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뭐 과일 요즘 또 더우니까 과일 네. 많이 드시잖아요. 과일 이제 드실 때 농약 같은 것 때문에 네. 막 식초에 넣고 베이킹 소다 뿌리고 과일도 한 잔에 나가려면 채를 엄청 털거든요. 과일이 달아 없어지겠네요. 예, 많이 떨까요 밑으로. 네. 이거 주부들 힘들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사실 주부님들 되게 고생하시는데 예. 근데 과거에 비해서 사실 농약이 굉장히 독성이 약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벌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농약은 일단 물에 잘 녹아야지 농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 농약은 물에 타서 쓰기 때문에 물에 안 녹으면 농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에 잘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도 왜냐하면 농약 검사를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밭에서 사과를 수백 상자를 땄는데 농약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도 출하기 얼마 이전에는 농약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농약이 시간이 얼마 지나면 얼마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그런 농약들을 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농약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네. 농약 사건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 제가 친한 지인은 그 브로콜리 같은 걸 네. 식초물에다가 네. 반신욕을 오래 시키던데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로콜리는 사실 그게 이제 깨끗하게 씻기가 조금 어려워서 예, 뭐 그렇게 액자가 하시는 잡히니까. 그러니까 딸기나 브로콜리 같은 것도 사실 깨끗하게 씻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가 있으신 거는 알겠지만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 몇 번 씻는 정도면은 아, 충분하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 앞으로는 더 독성이 없고 더 빨리 반감기가 짧은 그런 농약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농약이 필요 없는 품종들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더 좋겠죠. 네. 네. 앞서 여러 가지 그 식품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문제 제기가 좀 잘 이렇게 전달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모든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순기능이 있으면 약간의 역기능도 있고 또 반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그 과자 제품이 일본에 수출됐다가 그 뭐 톨루엔이 검출돼 가지고 반품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과자에 톨루엔이 나올 일이 없는데 왜 나왔을까 봤더니 포장지의 그 잉크 그 포장지의 그 잉크에서 이제 그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포장지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음식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포장지까지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살충제 계란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 난리였죠. 사실 살충제 계란이 조금 위험이 과장된 측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DDT가 나왔다고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보도가 그게 뭐예요? 됐는데 DDT가 옛날 살충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살충제지. DDT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아예 없습니다. DDT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인데 DDT가 나왔다는 건 50년대, 60년대에 썼던 게 아직도 우리 환경에 남아 있다는 얘기이지 DDT를 뿌리려고 해도 그걸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살충제 달걀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살충제에 대한 기준들이 사실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잘 모르고 했다. 그랬다가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참 다행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요즘 건강에 좋다는 식품들, 뭐 보조 식품들이 쫙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류나 수가 엄청난데 다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뭐 좀 검증이 된 건가요? 일단 일반 식품에 비해서 건강기능식품은 조금 더 검증이 됐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나쁘다고 하는 거의 반대편이 이제 뭐가 너무 좋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다고 하는 것들도 그 의약품의 수준을 기대하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식품이 그 정도의 수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속상한 게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확 사 먹었는데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재원 씨가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성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근에 엄청 속상하거든요. 크게 문제가 됐던 게 크릴 오일 같은 예, 거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많이 사 드셨나 보네요, 남은 씨. 아니 집에 좀 재놨는데 그거는 일반 식품이거든요. 좀 줄까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검증이 그만큼 사실 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약품 수준의 뭐 효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보시면은요.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요 정도의 효능입니다. 그 대신 의약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먹는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네. 그만큼 효능도 이제 의약품 수준의 검증은 아니고 네. 도움을 이 정도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아니 오늘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한테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평소에 드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네요. 아. 크릴 오일 많이 드시지. 저는 사실 뭐든지 다 잘 먹는 사람이라서요. 네. 저는 뭐 진짜 아무거나 다 잘 먹고 좋아하는 거 먹고 즐겁게 먹고 야. 감사하게 먹고 저는 감사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또 먹더라도 많이 아시니까.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 어. 근데 그 대신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 아이들이랑 회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 날은 좀 적게 먹고 뭐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좀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네. 먹고 이렇게 해서 사실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골고루 먹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피하는 음식은 네. 없으세요? 저는 사실 특별하게 제가 싫어서 피하는 것도 거의 없고 안 사줘서 못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잘 먹는 편이니까요. 안 사줘서 못 먹는다. 명언이시네요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마지막 말씀 참 이게 와닿네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알고 있는 것만 좀 잘해도 그러니까요. 괜찮다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까 예.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우리가 이런 그 불안감이 특히 저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감으로 추동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자가 아니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특히 식품에 대해서 특히 허가된 것들에 대해서 기준치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조금만 넘으면 나쁜 게 아니고요. 기준치보다 거의 100배를 먹어야지 사실 나쁜 겁니다. 네. 기준치를 되게 낮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약간 속된 말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도 약간 주의할 필요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지나친 그런 걱정이나 기우보다는 우리가 진짜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강연송 하나. 아우, 강연송. 내 또 밥상에 태클을 걸지 마라. 이한승 교수님께 헌정. 그럼요. 어떻게 먹을 거냐 묻지를 마라. 이래저래 먹었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살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눈물 속에 야채만 먹었다. 어허허 어허허 소고기 없는 세월 살아서 무얼해. 돼지고기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먹어. 골고루만 먹어. 감사하게. 내 밥상에 태클을 걸지 마. 오늘 강연에 딱 맞는 노래네요. 태클을 밥상에 태클을 걸지 마. 예. 네, 오늘 멋진 강연 펼쳐주신 이한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강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